제5절 분석 일반.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 개념은 꼭 필히 숙지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게라는 것, 웨이트. 중력과 속도가 작용해서 나타내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량하고는 다르죠. 질량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질량은 지구에서 측정하나 달에서 측정하나 똑같아요. 근데 무게는 다릅니다. 무게는 다르게 돼요. 무게는 이제 각 행성마다 중력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게 되겠죠. 자, 무게를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저울을 우리가 실험할 때 사용하고, 소수점 아래자리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 자리와 이제 네 번째 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그런 전자저울을 사용을 한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저울이 이제 고가가 됩니다. 비싸요. 자, 전자저울을 취급하는 요령은 뭐 일반적인 요령인데,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긴 하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냥 이제 온도의 영향이 최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하고, 왜냐하면 물질, 특히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 무게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량 원소면 원소일수록 온도에 대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온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습기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바람의 영향도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가면 굉장히 정밀한 단위이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숫자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바람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천칭을 사용을 할 때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무게값이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정과 내부 교정 두 가지를 통해서 교정을 하는데요. 이제 외부 교정은 이제 수동으로 이제 분동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개인이 하기보단 업체를 통해서 저울을 구매한 업체를 통해서 수행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요. 내부 교정법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기기에 있는 경우에 그것으로 좀 교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0점 조절 같은 것이 일종의 내부 교정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천칭 사용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이동해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두어서 측정을 하고요. 전자저울의 취급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특성. 두 번째, 부피. 부피는 이제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를 하고, 단위로는 큐빅 센티미터, 큐빅 미터, 밀리리터, 리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중에서 비교적 단위가 가장 큰 단위라고 하면 여기 해당이 되겠죠. 부피를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액체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측정하는 주 측정 기구가 매스 실린더입니다. 매스 실린더는 이제 물 같은 경우에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력이 있어서 이것을 읽는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눈금을 읽어야 돼요. 그 읽는 방법을 우리가 메니스커스법이라고 하는데, 눈금의 위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가장 하단을 읽는 것으로 눈금을 읽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스 플라스크
다른 말로 부피 플라스크, 용량 플라스크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죠. 네. 그리고 여기에 움꿈이 있어요. 얘는 메스 실린더하고는 다르게 정확한 전체 용량을 좀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피펫은 이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부피를 측정하는 역할과 그것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스 피펫, 홀 피펫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뷰렛은 우리가 적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콕을 열어서 얼마만큼의 어떤 적정에 필요한 용액이 떨어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떤 게 메스 실린더고 메스 플라스크, 피펫, 뷰렛인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보시겠습니다.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스포이드는 부피 측정 기구는 아니죠. 그냥 시료를 이동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액을 적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 적정은 뷰렛이죠. 뷰렛. 콕을 이용해 떨어지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뷰렛입니다. 핵심 이론 03 기본적인 물리학적 특성 세 번째 비중 및 압력. 비중이라는 것은 물과 비교했을 때의 그 무게의 밀도의 비고요. 그래서 물이 밀도가 가장 높을 때가 4도씨잖아요. 그래서 4도씨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리고 그 대상 물질의 밀도를 분자에 넣어서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1이면 밀도가 물과 같아서 물 속에 넣었을 때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비중이 1보다 작으면 물 위에 이렇게 뜨게 되고 1보다 크게 되면 가라앉게 되겠죠. 비중은 물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측정을 하면 와인이나 맥주나 일종의 석유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비중병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비중계 등을 이용을 해서 비중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비중 측정 기구고요. 이 비중병은 주로 이제 액체의 비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고, 비중계는 액체나 귀금속 같은 이제 고체까지 비중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압력의 개념은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pressure라고 하는데 요 앞글자를 따서 P를 압력의 단위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압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 즉 단위 미터 제곱 넓이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걸 이제 1파스칼이라고 하고, 요 1atm과 같은 크기를 지니고 있는 압력의 어떤 그 다른 단위들이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옵니다. 압력의 측정은 크기를 알고 있는 무게와 평형시켜서 측정하고, 탄력성과 평형시켜 스프링의 변이로 측정하고,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측정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기체의 공기에 대한 비중이 1.10일 때 이 기체에 해당하는 것은, 얘는 비중값을 계산하는 그 식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공기에 대한 제 기준이 공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 공기의 분자량분의 대상 물질의 분자량을 넣으면 이 공기에 대한 비중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즉, 이 값이 지금 1.1이잖아요. 그래서 1.10이
공기의 분자량이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29분의 x 하면 자 x는 1.10 곱하기 29잖아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값이 32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물질들 중에 분자량이 32에 가까운 것을 찾으면 답은 2번이죠. 네. 뭐 수소는 지금 분자량 2고 질소는 14에 2개니까 28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12 더하기 32 하면 44잖아요. 얘가 분자량은 다 단위가 gmol입니다. 1몰당의 무게예요. 네, 근데 산소는 16 곱하기 2에서 32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다음 중 표준 대기압이 아닌 것은 그래서 760 수은주 밀리미터 14.7 psi 10.33 수주 미터 다 같고 요 값이 틀립니다. 얘는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이거는 뭐 암기를 하시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암기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점도, 표면장력, 습도, 온도. 우선 점도라는 것은 얼마나 이제 유체가 흐를 때 그것을 저항하는 능력,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viscosity라고 해요. 그래서 유체가 얼마나 끈적끈적한지를 표현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도계는 뭐 오스팔트 점도계, 낙체 점도계, 회전식 점도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요한 것이 이제 동점도인데요. 점도가 크게 절대 점도와 얘는 역학 점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점도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점도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점도값, 즉 액체가 얼마나 끈적끈적한지가 이제 일반 점도라고 하면 동점도는 유체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유체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도는 그러니까 동점도는 절대점도를 이제 밀도값으로 나눈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력이 고려되어 있는 그 점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도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장력, 표면장력은 액체 분자가 상호간에 서로 끄는 분자 간의 힘입니다. 분자.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기 때문에 그 세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원자 간에 당기는 그런 힘은 굉장히 크잖아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 간의 어떤 그 밀고 당기는 힘은 굉장히 큰데 표면장력은 수소결합이기 때문에 수소결합이에요, 이거. 그래서 분자 간에 서로 당기는 힘이라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뭐 이런 방법으로 표면장력을 측정을 한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도는 이제 얼마나 습한지, 수증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나타내는 값인데 습도는 크게 상대 습도와 그리고 이제 절대 습도로 나뉘어요. 상대 습도는 기준점이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압이 다 다르거든요. 즉 얘가 일정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이고요. 요게 이제 특정 온도 공기 중에 수증기 분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온도에 따라 이 포화 수증기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양의 수증기가 있어도 온도가 높거나 온도가 낮으면 상대 습도의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절대 습도는 그냥 기준 무게의 건조 공기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 습도는 퍼센트로 표시를 하고요. 절대 습도는 킬로그램 습도의 양 퍼 킬로그램 공기, 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도를 이야기할 때는 상대 습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표현할 때는 단위는 퍼센트로 표현을 합니다. 4. 온도는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나타내는 이제 물리량이죠. 그래서 이런 수은, 열전상, 전기저항, 바이메탈, 광고 온도계 이런 것들이 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서로 이렇게 변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온도는 쉽죠. 273을 섭씨에 더하면 됩니다. 화씨는 좀 어려워요.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씨를 주어주고 섭씨를 구해라, 또는 섭씨를 주어주고 화씨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식만 암기를 하셔서 이제 이항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의 1.8을 이제 곱한 다음에 31을 더하면 화씨가 된다. 절대 온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그 값이 나옵니다. 핵심 예제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점성 유체는 흐르는 모양 또는 유체 역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점도를 그 상태의 유체 무엇으로 나눈 양에 지배되므로 이 양을 동점도라고 한다. 아까 동점도는 절대 점도를 밀도값으로 나눈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유체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25도씨 전압 1atm에서 수증기 분압이 11.9 수은주 밀리미터였을 때 상대 습도는 몇 %인가? 여기서 보면 이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23.8이니까 네, 물의 포화 수증기압 8분의 해당 압력에서의 수증기 분압 11.9에다 10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친절하게 이제 2분의 1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50%. 3번 현재 온도가 섭씨 50도이다. 이것을 화씨와 절대 온도로 변환하면 얼마인가? 섭씨를 화씨로 변환하는 식은 1.8 곱하기 섭씨 온도 50도씨 플러스 32라고 했죠. 곱하면 50에 8, 5, 40은 90이죠. 90에 32 더하면 122 화씨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절대 온도는 섭씨에 273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323 켈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호, 시약과 표준 물질 및 분석 기구의 재질. 시약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그 화학약품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 전체를 우리가 시약이라고 하죠. 그냥 실험에 사용하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표준 물질, 순도가 매우 높은
고체 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2차 표준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직접법으로 정확히 표정할 때 사용되는 순수한 고체의 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표준 물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첫 번째, 정제가 쉬워야 한다. 두 번째, 변질이 적어야 한다. 세 번째, 반응은 정량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자량이 커야 된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차 표준 물질. 2차 표준 물질은 상대적으로 1차 표준 물질보다는 순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만들 때 1차 표준 물질을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대신 순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역가의 값을 우리가 이제 팩터라고 하죠. 그 값을 곱해서 순도를 측정을 계산을 하는 표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1차 표준 물질의 역가는 무조건 1입니다. 2차 표준 물질의 역가는 다 달라요. 4. 정제수. 정제수는 깨끗한 물이죠. 보통 우리가 증류수를 많이 씁니다.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어떤 그 이물질이 전혀 없는 물을 우리가 정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기구의 재질. 유리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알카리에 침식되고 잘 깨진다. 석영 유리는 이제 유리가 산이나 알카리에 부식되는, 특히 이제 알카리에 부식이 잘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외선을 투과할 수 있어서 분광 강도계 시료 용기로 많이 사용됩니다. 셀이라고 하죠. 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석영셀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기는 도자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에도 강하고 부식에도 강한 소재. 하지만 알칼리, 탄산 알칼리 육류 시 침식이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백금은 다 좋죠.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과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도 되는 어떤 그 시약, 사용하면 안 되는 시약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플라스틱인데 얘는 다 좋은데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분석 기구의 재질이 사용하는 시약에 따라서 구분돼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예제 1번 1차 표준 물질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아까 1차 표준 물질은 무조건 분자량이 커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분자량이 커야 계산을 할 때 오차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분광 강도법에서 자외선 영역에는 어떤 셀을 주로 이용하는가? 이거는 뭐 나중에 공부를 이제 분광 강도계 파트 가면 하실 텐데, 유리는 가시나 근적외선, 석영은 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그리고 플라스틱, 요게 근적외선이에요. 이거 나중에 암기하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영역이 들어가는 것은 석영이죠. 석영셀.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유. 화학 농도와 이온화도. 1. 화학 농도. 화학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퍼센트 농도인데요. 몇 퍼센트를 지니고 있느냐, 그 퍼센트로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예를 들어 설탕물을 예로 들어보면 용액은 설탕물이고
용매는 물이고 용질은 설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이 용매, 그리고 적은 것이 용질, 그것이 혼합된 액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몰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물질의 몰수를 이제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몰 퍼 리터죠. 1리터에 몇 몰 있느냐? 예를 들어, 네, 그 CO2가 분자량이 44g이잖아요. 그럼 퍼 몰. 이산화탄소가 44g이 물 1리터에 녹아 있다. 그럼 몇 몰농도냐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1몰농도가 되겠죠. 44g이 1몰이니까 이게 1리터에 녹아 있으면 그냥 1이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3번 몰 분율. 혼합물에서 한 성분의 농도를 몰 B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액 전체의 몰수분의 대상 물질의 몰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4번 노말 농도. 예전에는 노르말 농도라고 했죠. 얘는 용질의 그람 당량 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용액의 부피의 기준은 1리터예요. 그래서 1리터에 용질의 그람 당량이 얼마만큼 녹아 있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잖아요. 노르말 농도는 그람 당량 수 퍼 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람 당량수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밑에 있는 설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당량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당량은 당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자 하나에 할당된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볼게요. 자, 나트륨 이온의 당량수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전자가 하나를 뺏겼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는 1 EQ per 몰, 1몰당 하나의 전자가 할당돼 있다. 그 뜻입니다. 네. 자, 칼슘은 이가니까 전자를 두 개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칼슘 1몰당 잃어버리는 전자의 수가 두 개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차피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산염기 반응에서 표현할 때는 수소이온 1몰과 반응하는 양을 의미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HCl 기준으로 보시면 HCl은 해리가 되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 1몰과 반응하는 양을 우리가 당량이라고 한다. 당량이에요. 당량. 네. 근데 뭐 결국에 이게 수소이온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전자를 몇 개를 주고받느냐, 그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NaOH도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NA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OH 마이너스가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되는 거예요. 얘도 하나씩 주고받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인 거예요. 1몰당 NaOH 1몰당 한 개의 전자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H2SO4의 당량수는 두 개입니다. H2SO4 1몰당. 왜냐하면 얘가 해리가 되면 이 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주고받죠. 그래서 황산 1몰당 전자 두 개씩 주고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산화 환원 반응에서
당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중크롬산 칼륨 K2CR2O7의 그 환원 반응 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에 CR2O7이 이제 크롬으로 산소를 잃어버리죠. 산소를 잃어버리면서 결국에 6개의 전자를 얻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CR2O7 1몰, 이게 이제 뭐 같은 몰수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 K2CR2O7이 2K 플러스 CR2O7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산화환원 당량하고 이 반응식에서 뭐 관계가 크게 없으니까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CR2O7이 1몰이 6개의 전자를 받아야 네, 이렇게 환원이 되니까 이제 1몰과 반응하는 그 이제 당량수가 몇 개냐? 즉 전자가 6개다. 그래서 중크롬산 칼륨의 당량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중크롬산 칼륨의 당량수는 6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당구장 표시는 이게 엄밀한 의미로는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이 써요. 그래서 당량과 당량수는 이제 같은 값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람 당량은 무엇이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당량을 그람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HCl의 그람 당량은 얼마냐? 얘가 헬이 되면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량이 이제 36.5g/몰이죠. 네. 그람 당량도 네. 36.5g/EQ가 되는 겁니다. 전자 하나당 36.5. 그런데 황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황산은 H2SO4죠. 이거 분자량 계산하면 98g/몰이에요. 네. 요거 2, 32, 64 다 더하면 98이죠. 네. 그런데 얘는 전자가 2개를 주고받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전자 2개당 98g씩 할당되어 있으니까 전자 하나당은 이걸 나누시면 돼요. 그럼 49죠. 49g/EQ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람 당량으로 표시할 때는 그냥 네,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람 당량은 이동하는 전자수로 분자량을 나눠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노르말 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Cl 36.5g이 1리터에 녹아있다 라고 하면 얘는 1몰입니다. 1몰이자 1노르말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1가니까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황산 98g이 1리터 속에 녹아있다. 이거는 1몰 농도입니다. 그런데 노르말 농도를 표시하면 98g은 네, 2EQ 값이에요. 그러면 2개의 당량수가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2노르말 농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4번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농도의 당량수를 곱하면 노말 농도가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가는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고 2가는 몰농도가 이 노르말 농도입니다.
3가는 물 농도가 3 노르말 농도예요. 물 농도가 무조건 커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도를 모르는 황산 25ml. 지금 NV N-V- 해야 되는데 N은 노르말 농도죠. 그럼 황산을 노르말 농도로 바꿔야 돼요. 자, V는 알아요. 자, 그러면 N 곱하기 25ml는 수산화 나트륨은 NaOH는 1가니까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죠. 그래서 이 0.2몰이 0.2 노르말이 되는 거고 곱하기 50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2에다 50을 곱하면 10이 되죠. 그것을 25로 나누면 x는 25 나누기 10 5, 25 5, 20 5분의 2잖아요. 그럼 0.4가 되죠. 그쵸? 그러면 황산은 0.4 노르말 농도인데 이것을 몰 농도로 바꾸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2가는 몰 농도가 2 노르말이다. 그럼 2 노르말 값이 0.4니까 1몰 농도 대 2 노르말은 x 대 0.4 노르말 농도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x는 0.4 해서 x는 2를 0.4로 나눈 값 0.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30% 수산화 나트륨 용액 200g에 물 20g을 가하면 몇 퍼센트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되겠는가? 얘는 퍼센트 농도 계산하는 식을 소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액의 질량, 용액 질량분의 용질이죠.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 용액이 200g이었죠. 여기 써있잖아요. 용액 200g. 그럼 200이었는데 여기 물 20g을 가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용액으로 들어가죠. 그럼 분의 용질은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물 20g에 수산나트륨이 전혀 없으니까. 그럼 용질은 30% 이제 수산나트륨의 무게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200g 중에 30%가 수산나트륨인 거예요. 0.3 곱하면 되죠. 곱하기 100 하면 220g 분의 공이 하나 없어지고 3 하면 60 곱하기 100 계산기로 해보시면 대충 뭐 3분의 1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자 60 나누기 220 2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답이 27.3% 1번이 되겠죠. 3번 보시겠습니다. 염화나트륨 10g을 물 100ml에 용해한 액의 중량 농도. 얘는 이제 퍼센트 농도인데 이제 중량으로 계산하느냐 부피로 계산하느냐 그 차이가 사실 있어요. 위에 문제랑 똑같은 형태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물 근데 물이 100ml면 이것을 무게로 바꾸면 100g입니다. 네, g과 밀리리터와 큐빅 센티미터는 같아요. 네, 이것을 꼭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즉 10g 플러스 100g의 용질은 몇이죠? 네, 10g이죠. 그러면 110분의 10이 돼서
약분되면 11분의 1 하면 9.09 정도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자심 이제 10분의 1보다 작으니까, 네, 0.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9.09%가 나옵니다. 4번 다음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에 대한 고체의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물 1000g이 아니라 100g이죠. 100g. 네, 요게 틀렸죠. 2번 요거 맞죠. 3번 질량 배분율은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뉘어져. 질량으로 나눌 때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리터와 그램과 세제곱 센티미터, 큐빅 센티미터가 같다. 요걸 가지고 이제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4번 물농도는 용액 1리터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몰수죠. 몰수. 네. 그래서 질량 답은 2번이 맞죠. 5번 중성 용액에서 KMnO4 과망화산 칼륨이죠. 1g 당량은 몇 g인가? KMnO4 과망화산 칼륨은 중성이냐 산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몇 가인지가 달라집니다. 중성일 때는 여기 3가입니다. 전자를 3개씩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산성일 때는 5가예요. 그래서 중성일 때 3가기 때문에 3으로 158.03을 나눠주면 52.68g이 나와요. 그래서 1g 당량이라고 하면 한 개의 전자에 할당된 무게가 52.68g이다 라고 푸실 수 있겠죠. 얘를 화학식까지 다 써가지고 하면 정확하니까 좋죠.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뭐 중크롬산 칼륨, 과망간산 칼륨 이런 특정 용액의 당량은 이제 이 주고받는 전자수를 기준으로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답은 1번이죠. 6번 용액 1리터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로 나타내는 것을 노말 농도라고 하죠. 그렇죠? 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7 몰랄 농도 및 용액의 희석. 몰랄 농도는 몰 농도와 다른 점은 기준이 부피냐 무게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으로 표시를 하고요. 용매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그래서 이제 몰/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근데 물은 몰랄 농도와 몰 농도가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다른데 보통 이제 4도씨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밀도가 1이라고 가정하면 1kg이 결국에 1리터가 되기 때문에 몰랄 농도와 몰랄 농도와 몰 농도가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땐 같죠. 100만 분율, 이걸 이제 ppm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ppm은 결국에 10의 -6승 단위거든요. 얘는 사실은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되게 낮은 농도의 물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상의 단위를 만든 거고요. 그것을 이제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100만 분의 1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표시를 한 겁니다. 10의 -6승이면 0.0000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작은 양인 거예요. 보통 ppm으로 표현하는 수질에서의 단위는 이제 미리그램 퍼 미터가 ppm과 같습니다. 근데 퍼센트랑 환산하는 게 많이 나와요. 네. 퍼센트는 0.0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0.01%와 ppm을 비교를 해보면 공이 몇 개 차이 나냐면 2개 빼면 공이 하나 둘 셋 넷 즉 만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퍼센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1%가 만 pp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 5%는 몇 ppm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와 ppm을
환산할 수 있게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질에서는 미리그램 퍼 리터, 기체에서는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라고 해서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단위가 없다. 가상의 단위인 거예요. 1억 분율은 ppb, 이게 빌리언이죠. 빌리언. 그래서 이제 그 ppm보다 훨씬 단위가 작은 아주 미량의 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 네, 용액을 굉장히 희석을 많이 했을 때 이제 1억 분율이나 이제 ppm 단위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용액의 희석. 용액의 희석에 대한 기본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한 농도와 진한 농도 용액 부피의 곱은 묽은 농도와 묽은 농도 용액 부피의 곱과 같다. 이게 결국에는 NV는 N-V-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희석했을 때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 추후에 나오는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1번 용매 1000g 중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 보시면 기준 단위가 무게죠. 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몰랄 농도가 되고요. 2번 보실게요. 분자량이 100인 어떤 비전해질 2번입니다. 분자량이 100인 어떤 비전해질을 물에 녹였더니 5몰 수용액이 되었다. 이 수용액의 밀도가 1.3g/ml이면 몇 몰랄 농도인가? 얘를 계산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서 나눠서 그 질량을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용액의 질량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용액의 질량은 결국에 1000ml 곱하기 1.3g/ml. 이게 밀도가 1.3g/ml잖아요. 그래서 전체 용액이 몇 g인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요걸 하면 1300g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용질의 질량을 찾으셔야 됩니다. 용질 질량은 5몰이라고 그랬잖아요. 5몰. 이게 5몰 농도면 5몰 퍼 리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용질의 질량은 5몰 곱하기 100g 퍼 몰. 이게 분자량이 100g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1몰당 100g인 거예요. 100g 퍼 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면서 용질의 질량은 500g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로 이 용매의 질량을 찾으셔야 돼요. 용매의 질량은 1300g 빼기 500g 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죠? 800g이 되겠죠. 즉 800g의 물에 물질 5몰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몰 퍼, 자, 800g은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0.8kg잖아요. 그쵸? 0.8kg이 되는 거고, 얘를 1kg으로 바꾸려면 0.8분의 1을 곱해야 되죠. 얘도 똑같이 0.8분의 1로 곱하면 요거 역분돼서 1이 되고, 5를 0.8로 나눈 값이 결국에 몰랄 농도가 되는 겁니다. 5 나누기 0.8 하면 6.25죠. 답이 6.25가 되는 거예요. 다이크롬산 칼륨, 중크롬산 칼륨이죠. 표준용액 1000 ppm
10ppm 시약 100ml 제조하거든. 아까 NV, N-V 똑같이 하시면 돼요. (1000) ppm 곱하기 x는 10 ppm 곱하기 100ml. 공을 하나 둘 셋 지우면 1만 남잖아요. 그래서 x는 1이에요. 1ml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4번 과망간산칼륨 표준 용액 1000ppm을 이용하여 30ppm의 시료 용액을 제조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거를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 하나 넣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1000ppm 곱하기 3ml는 30이죠. 30ppm 곱하기 몇 ml인가 0, 0, 3 지우면 10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100ml예요. 답은 2번이 맞습니다. 30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1000 ppm 곱하기 30ml는 30 ppm 곱하기 몇 ml인가 하면 30 지워지면 1000ml잖아요. 그래서 만이 아니라 1000이 되는 거죠. 좀 틀리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ppm은 몇 퍼센트인가? 이거 암기를 제가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1%는 만 ppm이잖아요. 그럼 ppm과 퍼센트가 바뀌게 되면 이게 지수화돼서 만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